안녕하세요. 과학 색수다를 떨고 있는 잡박다식 고3입니다. 그에 묻어가는 김사서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과학 색수다 18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쟁이란 이름을 붙인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과학사에서 전쟁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사를 가졌던 경우는 꽤 많았는데 고3님께서 생각하시는 불꽃 튀는 그런 라이벌 구도는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그 이중나선 얘기했었잖아요. 이중나선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왓슨이랑 라이너스 폴링이 대결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부분과 전체 했었잖아요. 그때 아인슈타인이랑 하이젠베르크, 보어 이런 사람들이 솔베이 전쟁이라고 전쟁이라고 붙였었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이 전쟁, 과학 전쟁에 백미하면 에디슨이랑 테슬라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이 바로 에디슨과 테슬라의 두 천재 과학자의 이야기를 다룬 전류전쟁이란 책인데요. 어떤 작가의 작품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 마이크 윈첼이라고요. 영어 교사, 그러니까 선생님이세요. 이 뒤에 뭐 자세히 나옵니다만 이제 도금 시대, 미국에서는 19세기 후반에 대호황 시대를 얘기하거든요. 그 시대를 다룬 청소년용 논픽션 시리즈를 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에 근거한 책을 쓰시는 거죠. 요 도금 전쟁 시리즈의 1편이 전류 전쟁이라고 합니다. 네. 현직 교사여서 그런지 청소년들이 읽기에도 무난한 정도의 과학적 지식을 소개하고 있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 책이 마음에 들었던 점은 책이 좀 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얇은 책입니다. 네. 아주 좋고요. 네. 그게- 책이 또 쉬워요. 맞아요. 그게 마음에 쏙 들어서 이 책을 선택하기도 한 부분인데요. 이 책의 두 주인공인 테슬라와 에디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책이 사실 뭐 에디슨이랑 테슬라 전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계속 그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책 소개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에디슨은 뭐 요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발명왕, 그렇죠. 발명왕 에디슨 끝났습니다. 근데 조금 더 설명드리면 1847년 오하이오의 밀란이라는 데서 태어났대요. 되게 시골이었거든요. 근데 뭐 엄청 산만해가지고 정규교육도 3달밖에 못 받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엄청나게 연구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허 수가 1000종이 넘는 발명을 하게 되거든요. 발명왕이라고 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 책에 뭐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 멜로파크의 마법사라고 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대중이나 그런 언론들이 이 에디슨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어떤 대우를 해줬는지 딱 정확한 표현인 거죠. 발명왕을 넘어서 마법사라는 그렇죠. 별명까지 붙였네요. 네. 그럼 에디슨이 발명왕, 멜로파크의 마법사라는 별명이 붙여졌다면 그러면 테슬라한테는 어떤 별명이 붙여졌을까요? 이렇게 대결이 벌어지려고 하면 같은 급이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도 별명이 마술사였어요. 테슬라는 그 좀 동생입니다. 1856년에 태어났거든요. 크로아티아에서 세르비아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거든요. 나중에 미국 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요. 테슬라 역시 전 세계에서 한 300개 가까이 되는 특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하면은 괴짜 천재로 굉장히 이름이 높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특이한 성을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3자로 딱 나눠지는 걸 굉장히 집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3으로 나눠 떨어지는 번호가 되지 않는 방에는 아예 투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103, 106, 109 그렇죠. 뭐 이래야 되네요. 369, 369 안 떨어지면 안 하는 거죠. 3, 6, 9 딱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렇군요. 집착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둘기에 대한 애정이 너무 각별했다고 하네요.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어요. 하여튼 괴짜 천재 하면 테슬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양반 또 별명이 전기 천재. 거기다가 마술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교류의 아버지입니다. 마법사의 대결이면서 천재의 대결인 거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과학자라고 하면 저희는 그냥 에디슨만 딱 떠올리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테슬라는 좀 대중적이지 않은 이미지였어요.
근데 근래에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에 테슬라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전기차의 고유 명사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전기에 관해서는 테슬라가 1인자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색하지 않게 이름을 붙였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요즘 들어서 가장 핫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테슬라라는 이름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학도들한테 이 테슬라라는 이름은 천재랑 같은 뜻입니다. 엄청난 천재의 대명사인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테슬라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유명하지만 이 생일이 7월 10일이거든요. 7월 10일이 세르비아, 아까 세르비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과학의 날입니다. 7월 10일. 그렇죠. 네. 그리고 크로아티아에서는 니콜라 테슬라의 날이에요.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4월 28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4월 28일이요? 몰라야 돼요. 이거 몰라야 돼. 4월은 그냥 과학의 날이 있을 오, 뿐인데 28일이 그렇죠. 무슨 날일까요? 충무공 탄신일입니다. 이순신 장군님 정도 돼야 탄신일이 날이 돼요. 근데 니콜라 테슬라 생일이 니콜라 테슬라의 날이에요. 그럼 어떻다? 그날에선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랑 같은 급.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지폐에 얼굴도 딱 새겨져 있어요. 엄청난 급이에요. 과학자가 이 정도 레벨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 뭐 세종대왕이나 이황이나 이런 분들만 그냥, 그렇죠. 그 돈에 새기는데 참 대단한 인물이네요. 우리도 그래서 장영시를 새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자기장 단위가 있어요. 자기장 측정한 단위가 있는데 이게 테슬라입니다. 어느 정도 급인지 아시겠죠? 당시에 테슬라가 어떻게 인식되는지 아까 제가 에디슨도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렸잖아요. 잘 알 수 있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테슬라가 이제 죽었어요. 아까 결혼 안 해도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요. 호텔에서 쓸쓸히 죽고 나니까 너무 이제 천재적이었던 그 당시에 그의 연구가 너무 이제 미국 정부가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무슨 연구를 했냐? 무슨 세간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살인광선을 개발하고 있다. 그렇죠.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FBI가 가서 이 연구를 싹 다 가져갔대요. 연구 노트를요? 그렇죠. 싹 다 가져갔다가 확인한 다음에 친척한테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어떻게 테슬라를 바라보는가를 보여주는 또 상징적인 얘기인데 하여튼 지금은 그분의 업적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가지고 미국 전기전자학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테슬라 상을 1975년에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또 사진 이렇게 책에 보면 나옵니다. 테슬라 사진이 있는데요. 8개 국어를 하는 천재였다고 하고요. 키도 엄청 크고 엄청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지적인 그렇죠. 코스형 그래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맞아요. 엄청 얼마나 멋있잖아요. 네, 멋있는 사진이 그 사진이 되게 유독 이렇게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하여튼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크고 8개 국어. 기분이가 나빠요. 네. 그럼 이쯤에서 국립과천과학관의 PPR 하나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어. 과학관에서 하는 건데 선전해야죠. 앞 광고 하겠습니다. 네. 과학관에도 테슬라와 관련된 전시물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과천과학관의 굉장히 대표 전시물 중에 하나인데 과천과학관에 오면 과학탐구관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딱 입구에 들어가면 테슬라의 고압 전기를 느낄 수 있는 대표 체험물 테슬라 코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가지고 이 위대함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소리가 되게 웅장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시끄럽습니다. 거슬린다고 해야 되나요? 네. 잠깐만 소리에 주의하십시오. Watch out your ears. 빡 해요. 네. 아이들이 갑자기 놀랄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형광등 이렇게 네. 들고 있으면 빛이 쫙 들어오거든요. 네. 재밌습니다. 빡 이렇게 합니다. 과학관의 죄송합니다. 대표 체험물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직접 보시면서 그냥 깜짝 놀랄 준비를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책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 책의 프롤로그에 조금 전에도 고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도금 시대라는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던데 도금 시대는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앞에 살짝 얘기했는데요. 도금 시대라고 하면 그 마크 트웨인이랑 워너가 쓴 소설이 있었답니다. 도금 시대 오늘날의 이야기 이래가지고 거기서 유래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
마크 트웨인 하면 무슨 소설 생각나세요? 그냥 뭐 모험하는 그렇죠. 소설인 거죠. 톰 소의 네, 뭐 톰 소의 허클베리 핀 이런 거 그렇죠. 이게 아동 소설 작가인 줄 아시는데 사실 아닙니다. 풍자 소설 작가예요. 요 책도 사실은 도금 시대라는 게 미국이 굉장히 호황기인데 그때 사상 누각의 호황기였다. 그리고 돈을 너무 좋아하는 배금주의를 풍자한 소설이 도금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도금 시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미국이 엄청나게 발전하던 시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남북전쟁이 1865년에 있었는데 그때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합니다. 혁신이 다 사업이 되고요. 여기 보면 뭐 계속 발명품 만들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당시 발명품이 되니까 사회 전체가 이런 혁신을 다 받아들이는 혁신의 전쟁터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대호황 시대를 말하는데 사실은 북부랑 서부가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낙후돼 있었거든요. 남부 중심이었는데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북부는 이겼죠. 그렇죠. 북부가 이겼죠. 그러니까 남부 중심에서 북서부로 이제 경제가 옮겨가는 거예요. 경제 호황이 옮겨가게 되고 그렇다가 보니까 숙련자 임금도 엄청나게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니까 이민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민자 중에 한 명이 누구다? 테슬라인 겁니다. 테슬라도 이민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이때부터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가는 기반이 딱 닦인 겁니다. 그때 제일 큰 데이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 시기에 미국의 실질 임금이 60%나 올랐답니다. 대단하네요. 이게 엄청난 게 실질 임금이 뭐냐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임금 상승이거든요. 그 물가 오른 것보다 60% 이상 임금이 올랐다니까 얼마나 경기가 호황이었냐는 거죠. 이 책이 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달하는 이 시기에 혁신을 이끌어내는 기업가들, 발명가면서 기업과 과학가인 에디슨, 테슬라, 웨스팅하우스 이런 사람들의 정신이 딱 드러나는 책인 거죠. 여기 보면 뭐 미국이 남북 전쟁 이후에 그 화랑기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 이제 6.25 전쟁 이후에 6, 70년대 그때 경제 발전했던 그 시기랑 비슷한 그 시기네요. 맞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6, 7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되게 호황을 이루잖아요. 되게 비슷한 것 같았어요. 역동적으로 경제가 되게 발전하기도 하지만 사실 뭐 문제도 내재화되기도 합니다. 빈부격차라든지. 이 책에 보면 멜로파크 연구실 사진이 있거든요. 보면 막 건물 막 난간에 쫙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쫙 앉아 있잖아요. 저는 그 사진 보고 마음이 되게 짠해지더라고요. 우리 저희가 이제 과기부에 있다 보니까 키스트라고 있습니다. 이제 키스트 그런 사진들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도 뭐 과학 기술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키스트를 설립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갔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듣기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설립 초기 사진을 보면 과학자분들이 비슷해요. 막 흙바닥 같은데 검은 양복 탁 입고 서 계시거든요. 이렇게 막 손에 담배 들고 계신 분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좀 그때는 그런 걸 꺼리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근데 다 공통점이 있으세요. 그 멜로파크의 실험실하고 비슷한 게 얼굴에 막 열정이 느껴집니다. 내가 뭐 단순히 이익을 따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걸 해낼 수 있다 라는 이런 막 뭐랄까요 열정. 여기 슌페터가 얘기하거든요. 창조적 파괴를 이끌어내는 게 기업가 정신,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19세기 후반에 발명품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졌던 그 시기를 그러면 도금 시대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도금 시대의 맨 앞에서는 전기가 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도금 시대를 다룬 책 중에 첫째가 전류 전쟁이겠죠. 아까 제가 남북 전쟁 조금 얘기했잖아요. 남부가 1차 산업 중심이었거든요. 뭐 면화나 담배 이런 1차 산업 중심이었다가 전쟁 끝나고 나서 북부랑 서부로 넘어가는데 처음에 철도 산업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전기 산업이 대세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 전기 산업 대세를 이룬다는 건 백열등, 전기 설비, 발전기 이런 산업들이 쭉 형성되고 발전을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전기 자동차까지 쭉 확대되어 온 거죠. 재밌는 게 사실 전기차 우리 뭐 요즘에 나온 거라고 다들 알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자동차 산업 극초기에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차가 먼저 개발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예, 예. 그게 1830년도에 최초로 개발이 됩니다. 전기차가 굉장히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시속 100km, 100km/h도 먼저 돌파한 게 전기차입니다. 내연기관 차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전기차 문제하면 배터리 문제가 제일 대두잖아요. 뭐 배터리가 오래 가지도 않고 무겁기도 하고 충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전기차가 조금 상용화되는데 걸림돌이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대량 생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내연기관 위주로 자동차가 발전하게 된 겁니다.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자동차 말고 전기 자동차가 먼저 개발이 됐다는 게 되게 신기한데요.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책의 처음부터 좀 끔찍한 이야기인 사형에 사용된 전기 의자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 전기 의자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 책이 첫 장이 딱 보면 전기 의자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소설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이 책이 단순히 아까 에디슨이나 테슬라 전기 그러니까 위인전이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딱 좀 다른 부분인데요. 요게 이야기를 확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쭉 나열식이 아니라 고극적으로 꾸미는 장치로 처음부터 전기 의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전까지 이제 사용을 사실 교수용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그랬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사실 실패하는 경우도 꽤 있었대요. 그러다 보면 너무 이게 비인격적이다, 고통스럽다 이런 이유로 전기 의자를 사용을 한 거죠. 근데 그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다른 뭐 이유를 조금 이따 들어보고 이 전기 의자를 만들면서 동물 단체 항의를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 그거는 또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물건 만들면 사람들이 먼저 실험을 해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험을 당해보는 집단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사형 도구잖아요. 사형 도구를 점검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니까 동물들 상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동물 단체에서 야 동물 무슨 권리도 없냐 하면서 항의를 받게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에디슨이 여기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 전류 전쟁을 하면서 이기기 위한 선전 도구로 이 전기 의자를 도입하는 데 힘을 실었다는 거죠.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의 교류 특허권을 사들여서 교류를 대량으로 생산한 사람인데 전기 의자를 두고 두 사람의 신경전이 있었다고 하니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원래 에디슨이 처음에 이제 백열등을 만들었잖아요. 백열등 만드는 얘기가 앞에 좀 나옵니다. 책에 보면. 근데 백열등만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도 만들어야 되고 발전해야 되죠. 그리고 전기도 또 발전한 걸 보내야 됩니다. 송전하는 거죠. 이런 모든 전기 시스템을 직류를 주장합니다. 근데 테슬라랑 웨스팅하우스는 여기에 대척점에 있는 시스템을 주장해요. 뭐죠? 교류 시스템을 그렇죠. 계속 주장을 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디슨은 교류를 공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류는 너무 위험하다. 이거 위험한 방식이니까 큰일 난다. 근데 라고 왜 위험했다고 한 거예요? 고압입니다. 그렇죠. 교류 전압은 고전압이거든요. 고압을 하면 전류선 근처에 가면 사람이 위험하다. 한마디로 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위험을 경고하고 나서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압 전류에 죽은 사람 명단도 막 게시하고 고압 전류선 그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전기니까 가까이 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해서 막 팜플렛도 나눠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교류가 활용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좋아하다 보니까 마침내 이 무리수를 띄우는 거죠. 사형 도구인 전기 의자까지 끌어들여서 공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형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자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기엔 이게 딱인 거죠. 근데 우리가 에디슨이라고 하면 사진이 있었잖아요. 후덕한 그런 이미지.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런 이미지로 많이 받아들였는데 또 뭐 에디슨은 뭐 전구 때문에 우리를 밝음의 세상으로 이끌어줬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경우가 많았는데 경쟁자한테는 그런 비열한 그런 짓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런 행위를 하셨네요. 뭐 한 거는 팩트니까요. 에디슨이 위대한 발명가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과거에 뭐 아주 옛날 같이 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비판 없이 그분의 업적만 수용했던 게 사실이죠.
근데 요즘은 에디슨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요. 비판 많이 받다가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아 이거 너무 지나친 비판 아니냐. 발명업자까지 막 폄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위대한 발명 가는 거는 맞다. 근데 기업가기도 한 거죠. 기업가다 보니까 지나친 경쟁 의식을 이제 표출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들을 보면 뭐 테슬라가 교류 전기 얘기했을 때 이런 제 딱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런 행동들. 그리고 이 전기의자 활용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방식들. 이게 좀 독선적이고 뭐 고집쟁이 같은 이미지도 있었던 거죠. 그럼 발명가인 동시에 기업가이기 때문에 이런 일정 부분도 수용해야 된다,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기업가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 일이니까요. 이 책에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디슨이 처음에 아까 백열등 만들었던 얘기죠. 전구를 시연할 때인데요. 초기에는 이제 필라멘트를 100금을 써요. 근데 그래도 5분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구 사람들을 탁 불러서 시연을 하는데 딱 4분만 켜놨다고 그래요. 일종의 약간 사기라고 할 수도 있죠. 그쵸, 근데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방음용품을 다 이용할 수 있을 거다 하고 언론에 쫙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얘기를 알잖아요. 이제 기업가가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건지 아니면 이게 허풍인 건지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요거랑 비슷한 게 있거든요. 아이폰 아시죠? 네. 아이폰 처음 시연할 때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 까만 티 입고 그리고 청바지 착용해서 그 아이폰 시연을 했던 그 장면이랑 맞습니다. 비슷한 거. 아유 되게 멋있잖아요. 우리 PT의 대명사잖아요. 거기 보면 It changed the entire 혁신 music industry. 아이콘이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되게 기업가 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처음 아이폰 시연한 그 영상 많이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막 되게 재밌게 막 유머러스하게 프리젠테이션 하잖아요. 되게 전설이 된 프리젠테이션인데 그때 사실은 아이폰이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발표회니까. 그래서 각각의 기능이나 앱이 따로 되는 아이폰이죠. 걔를 단상에 다 놔두고 여러 하나씩 개를 놔뒀던 그렇죠. 거예요? 하나씩 꺼내서 그걸 한 거예요. 아,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에피소드를 봤는데 해당 부분 담당자는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자기 부분이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술을 마셨대요. 너무 그렇죠. 긴장을 해서요. 긴장이 완화하려고. 네. 근데 총괄 책임자는 술을 너무 마셔가지고 마지막에 거의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뭐 직류니 교류니 전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의 역사를 좀 알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이게 또 과학관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전기의 역사라고 하면 기원전 600년경부터 시작되는데요. 탈레스라고 있습니다. 탈레스가 호박 아시죠? 네. 먹는 호박 말고. 그렇죠. 네. 보석처럼. 그렇죠. 생긴. 여성들이 좋아하는 보석 호박입니다. 천으로 막 문질렀는데 정전기가 딱 나왔대요.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쭉 전기 연구가 이어지긴 하는데 결정적인 건 캐번디시 연구소였습니다. 프랭클린이 정전기에 대해서 연구를 체계적으로 했다고 하고요. 1800년이 딱 되면 볼타라고 서로 다른 금속판에다가 전해질을 포함한 가죽을 딱 넣었더니 두 금속 사이에 선을 딱 연결해요. 그러면 전기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낸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전지의 효시가 되면서 맞습니다. 전압의 기본 단위인 볼트도 이 볼타에서 따온 거라고 그렇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이거 너무 잘 아는데 볼트가 볼타에서 따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최초의 전지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1820년이 되면 전기나 자기의 관계를 발견하는 웨르스테드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웨르스테드가 있었고요. 1831년이 되면 패러데이가 도넛 모양의 코일하고요. 막대 자석을 써가지고 전자기 유도 법칙을 설명을 합니다. 요거 딱 지나고 나면 이제 에디슨과 테슬라 바로 요 전류 전쟁까지 딱 오는 거죠. 그러면 직류하고 교류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직류는 전기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이죠. 근데 시간이랑 관계없이 전류의 세기랑 방향이 일정한 전류, 그걸 직류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랑 방향의 세기가 달라지는 전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자기 유도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 시간 방향을 바뀌는 계기가 고정자랑 회전자가 있거든요. 운동이랑 전류를
전류를 다시 운동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한마디로 뭐 요약하면 이게 좀 말씀이 복잡하죠. 모터 생각하시면 돼요. 모터. 교류는 그냥 모터라고 생각하면 되고 직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전지라고 건전지입니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되는 한방 그냥 요 플러스 마이너스 쭉.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류의 단점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직류 교류 시스템을 생각해내게 된 계기도 이 부분에 있는 거죠. 직류 발전이 되게 직관적이고 이 흐름이 일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발전기에서 멀어질수록 전력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한 방향으로만 쭉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가 보니까 먼 거리를 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여기 이 책에 나옵니다. 발전소가 소비 지역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에디슨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800m마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 그럼 돈이 되게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엄청나죠. 그 대신 에디슨은 거기 실제로 나옵니다만 발전소를 시내 한가운데 짓거든요. 그렇죠? 땅값은 너무 비싸. 실제로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교류 방식이 되면 어떻게 되냐? 고전압이라고 그랬죠. 중앙 발전소 하나 생산된 굉장히 높은 수천 볼트의 전기를 전송하면 돼요. 그리고 각 소비 지역에 사람들이 쓸 때 근처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전신주, 전봇대에 변압기를 설치해서 전압을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류 발전은 교외에 한 대꼴로 발전소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전선으로 전기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을까 어쩌죠? 비용이 엄청나게 적게 드는 거죠. 네. 근데 그렇다고 직류가 아예 필요 없는 거는 아니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제 발전 전송 시스템, 지금 발전 전송 시스템이 교류가 이겼다는 거지 직류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교류에 비해서 이게 전기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포함된 뭐 컴퓨터나 뭐 전자기기 이런데 다 직류로 설계돼 있어요. 그럼 뭐 나중에 또 전송 시스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뭐 직류, 뭐 교류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테슬라는 콜럼버스의 달걀로도 유명하던데 콜럼버스의 달걀은 뭐 어떤 의미인가요? 이 콜럼버스가 처음에 이사벨라 여왕 만나게 해달라고 내기를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거 달걀 세우면 나 여왕 만나게 해줄래? 이렇게 내기를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봐 이랬더니 계란 밑둥을 탁 깬 거죠. 삶은 계란 밑둥을 딱 깨니까 계란이 선 거죠.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내기 전까지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알고 나면 간단한 건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발상. 요게 요약한 거죠. 발상의 전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발상의 전환을 이뤄내는데 여기 이제 테슬라가 요걸 한 칸 더 나가는 겁니다. 콜럼버스는 달걀을 세워서 어떻게 됐죠? 밑에 깼다면서. 깨트 세웠잖아요. 네. 근데 요걸로 이사벨 여왕의 지원을 받아서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어떻게 했냐? 이 달걀을 세웁니다. 안 깨고.